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5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시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뤄보는 부동산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볼 텐데,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이 별 이슈 없으셨어요? 그냥 한 주 한 주가 훌쩍 지나가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대학원 첫 수업을 들으러 가서 아, 그러셨군요. 수업 공부하고 재밌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대학원 수업 때문에 이렇게 확 변화된 모습으로 대학원 수업은 시청자분들 놀라시겠어요? 후드티 입고 다니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일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좀 양복을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아,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저도 이렇게 언제적 옷인지 모르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네, 한동안 안 입고 살아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그 강 소장 아닌 줄 알겠어요. 좀 다른 느낌 들죠? 전혀 다른데. 네. 네. 아무튼 좋아 보입니다. 목소리도 좀 깔고 그럼. 아, 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남 재건축, 그다음에 마용성 인기 아파트의 공시가가 최대 30에서 40%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가격이 하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올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유 신청이 좀 많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어디가 주로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 신흥 재건축 추진 단지들, 그리고 지역의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들, 마지막으로 수요층이 두터운 새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신반포 8차, 그다음에 뭐 용산 리버힐 삼성, 그다음에 그 외에도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뭐 흑석 한강 센트레빌 뭐 이런 데들이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 증가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돈 더 내. 돈 더 내.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겠습니다. 안 내가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아, 그래요? 예.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옛날부터 얘기했었던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근데 일단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어디는 30 몇 프로, 이게 지금 보면 신반포 8차는 41%가 올랐다. 네네. 용산 리버힐 삼성은 37%가 올랐다. 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집, 저희 집 살고 있는 집 봤거든요. 봤어요, 벌써? 예. 와, 빠르다. 와. 33% 정도 올랐어요. 저희 부모님 집은 35%, 36%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다른 데들을 좀 추려봤어요. 네네. 이제 다 어제 사실 6시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6시 요이 땅 해가지고 막 조회들 하기 시작하는 거 얼마 올랐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봤는데, 이제 그 찍어본 것들 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네. 보면 초기 단계의 재건축 매매가 상승은 사실 작년에 훨씬 가파랐습니다. 네. 재작년, 작년 포함하면 가격이 오른 금액은 강남이었기 때문에 내가로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들 중에 보면 상승률이 10에서 15% 이내밖에 안 오른 데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마용성의 새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이나 기축 아파트들, 구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이슈 없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중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30-40% 오른 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신반포 8차 등의 이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가는 데들, 이런 데들은 뭐 40%, 50% 이렇게 오른 데들도 있고. 그래서 의견들 중에 보면, 아니 집값이 더 많이 오른 데보다 우리가 상승률이 이렇게 더 높은 게 억울하다.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고, 사실 저도 억울해. 그래서 집값은 많이 안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공시 집값은 가격은 훨씬 많이 올랐다. 네, 그렇죠. 상승률이, 이게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이
그 realtyprice.kr인가 음. 그럴 거예요 주소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가격 공식 가격 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네. 가면 내 집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어떤 집이 얼마나 올랐는지 공시가 되거든요. 네. 그걸 조회를 하시고요. 그 끝에 보면 이의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누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 간단히 일적사항 정도 넣고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이의 신청 내용이 뭐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격이 너무 똑같은 아파트인데 다른 집에 비해서 내게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다른 단지 앞과 비교해서 우리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사유들을 기본적인 카테고리 사유를 정한 다음에 네. 설명해서 사유를 넣으면 네.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고 음. 만약에 음. 이런 의견들을 이 단지별로 어떤 건 너무 오르고 어떤 건 너무 낮게 올렸다. 네. 우리 집은 너무 낮게 올렸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재건축에는.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의 환수 금액 때문에 우리 거는 더 올려줘야 됩니다.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안 올려줬어요? 집단 민원 이의 신청을 하는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 지금 12년, 13년 차인데 네네. 재건축 이슈도 없고 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만 많이 나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려주세요. 이제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또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 기준에 따라서 다들 이렇게 조정을 해줬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집단화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이의 제기가 들어가면 네. 또 바뀌려나? 제발 좀 내려주세요.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몇 가지 같이 조금 봤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올려달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려달라는 사람이 내려달라는 사람이 많죠. 당연히 많죠. 내려달라는 사람이 더 많다. 당연히 더 그렇죠. 많죠. 자, 그다음에 매매가 상승폭이 큰 데가 많을까요? 공시지가 상승폭하고 네. 매매가 상승폭하고 비교를 해서 네. 매매가 상승폭이 큰 지역이 많을까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지역이 많을까요? 당연히 매매가 상승이 더 크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비율에 따라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매매가가 예를 들어 5억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뭐 2, 3억 올랐다. 네.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가 상승폭을 공시지가 상승폭에 따라잡지 못한다. 이렇게, 아직까지.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어떤 낮춰달라고 저도 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도 내년에 공시 가격도 올릴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부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오르고 또 내년에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내후년에까지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재산세, 내년 재산세, 내후년 재산세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폭을 좀 가능하면 제한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상승폭이 좀 제한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고. 네. 우리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공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었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아, 제가 요번에 10년치를 봤거든요. 네네. 2007년보다 작년이 더 쌌어. 그렇군요. 여기 공시 그런 가격이. 그런 부분 고려하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됐냐면 살살살살 오르다가 이제 빠지고 2013년, 12년 이런 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시절에는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음. 그러다가 다시 지금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음.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가 어느 시점 가면 그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요. 10년 전에 비해서 소폭 올랐다가 이제 소폭 내렸다가 이제 요번에는 급격하게 올린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공시 가격 자체를 산정함에 있어서 시세가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반영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지역이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부분이 공시 가격에 반영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가격 올라간 부분이 공시 가격에 반영이 됐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내려간 지역도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 저도 네. 지도 전체 놓고 봤었는데 네. 서울 수도권만 빨갛고 네. 나머지들은 공시 가격이 굉장히 파란 불이 나오게끔 그렇게 네. 반영된 내용을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매매가 상승폭이 공시가 상승폭보다 좀 더 높았었다는 거,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할 얘기가 뭐냐면 음. 이게 오늘 사실 나온 거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에요. 네네. 단독주택 공시 가격 부분이 네.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이 표준지 가격이랑 단독주택 가격은 앞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많이 올라간 지역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래서 막 2배 음.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런데 오른 거에 비교하면 그런 시가 현실화, 그러니까 고가 주택 시장들에 있는 고가 단독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올라간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그런 평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 엄청나게 많이 올릴 줄 알고 되게 겁먹었는데 실제로 이제 고가 단독 주택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매를 세게 안 때렸네. 뭐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너한테 평가 들으려고 아닌 거거든. 네. 당연하죠. 네. 다만 세금이 증세 더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유쾌하진 않다. 근데 이제 보면 이 평가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래서 이 상승한 부분이 반영된 재산세가 얼마 늘어나는데 계산해 보면 뭐 몇백만 원 수준인 경우들도 많고 이걸 이제 연 단위로 월 단위로 나눠 보면 한 달에 몇십만 원.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도 이제 블로그랑 카페에 올려서 놨던 이제 댓글들 의견들이 달리는데 네네. 그런 의견이 저는 사실 되게 뼈 아프다 막 이렇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한 4년 정도 올려서 상승분 반영하고 나면 네. 주택 가지신 분들 국가에 월세 내고 사시는 느낌 들 겁니다. 라는 얘기를 어떤 분께서 해주셨거든요. 네네. 와닿죠. 뭐. 예. 이게 예를 들어 300만 원 재산세 300만 원 올랐다라고 치면 한 달에 20만 원씩 세금 내는 꼴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4년 누적되면 한 달에 예를 들어 60, 70만 원 세금 내면 사는 꼴이 될 수, 60, 70만 원 더 내는 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진 않을 그런 미래를 가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런 조건에서 보유세만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네. 뭐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얘기해 보면 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피부 안 와닿는 거거든요. 예, 어차피 팔 게 아니니까. 근데 나라에다가 월세 내는 부분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네. 그리고 이 공시 가격 반영하고 또 얘기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된 네. 공시 가격이 드러나게 되면 물건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생기면서 4월 달 이후에 매물들이 급증하면서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저였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보면 실제로 그렇게까지 시장에 물건이 쏟아져 나올 만한 어떤 충격을 줄 만큼 상승폭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네. 뭐 그래서 1년에 세금 몇백 더 내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거 무서워서 물건을 지금 급매로 던질 사람이 얼마 있겠느냐. 이제 그런 평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 공시 가격이 상승을 함과 동시에 이제 시장에서 가격 하락 압박이라는 걸 받아서 이제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분들도 생기실 거 아니에요. 내놓게 되더라도 공시 가격 밑으로 내놓으시는 분은 없다는 거.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기사가 어제 있었는데 네. 어제 이제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올해 1월달, 2월달 아파트 거래를 조사해서 내놓은 이제 그 자료였는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거래 건수가 300 몇십 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60%가 매매 거래가 아니라 증여 거래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60% 증여, 40%가 매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음. 소유 분산을 하는 거죠. 소유 분산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매도를 하건 증여를 하건 내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안 갖고 있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인은 사실 보유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달에 보유세 올라가고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소유 뭐 정리가 되죠. 예,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내야 될 건데 그 전에 팔든 아니면 증여를 하든 할까 고민하다가 증여를 선택한 사람이 음. 더 많은 음.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렇죠. 예, 근데 매매보다 증여가 더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사실은 쇼크야, 쇼크. 쇼킹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렇게 증여로 회피해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증여를 이렇게 선택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또는 어떤 조세 제도의 변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싶어서 그렇죠.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물론 이렇게 증여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넘겼잖아요. 소유권을 분산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증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증여세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의 심리라는 게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해서 나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얻을 때까지 뭐 그냥 들고 있을 거야. 그렇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증여가 이루어진 주택은 물건이 잠긴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매물로 시장에 출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리고 한 5년은 기본적으로 묶여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음. 가족 간의 증여가 주로 이제 많이 있었을 텐데 예, 그 만약에 증여를 한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할 경우에는 증여를 해준 사람이 세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증여했다라고 보는 걸로 해서 매도한 사람이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더 큰 쪽으로 내게끔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자, 그래서 명칭이 너무 어려워. 2월 맞아. 과세랑 무슨 부인인데 소득세 용어라서 나는 다른 생각하느라고. 예. 자, 그래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증여를 통해서 매물이 잠긴다라는 표현도 해주셨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수요하고 공급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고 얘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급적인 측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시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가격의 하방 압력이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가격이 오히려 생각보다 덜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두 가지 측면 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라는 부분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었던 부분이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가장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였었어요. 과연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가격 상승폭이 공시가 상승폭이 높지 않아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단지들이 지금 뭐 1주택자 종부세는 뭐 부담이 적을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지금 사실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이들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가 네. 이번 상승장에서 이제 9억, 10억, 11억, 뭐 12억, 10억을 돌파하면서 소위 말하는 10억 클럽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음. 다 9억 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어허. 1주택자 같은 경우 종부세 대상 안 되고 네. 1인 2주택이면 6억 초과분이니까 당연히 다 걸리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의외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은 조금 덜 할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또 불만이 뭐냐면 집값이 빠졌는데 빠진 내용이 종부세 공시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게 불만이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은 이의 신청이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진짜 가격이 상반기에 음. 출렁임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음. 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작년 말 1월 산정하고 나서 그 후에 빠진 거는 내년에 그렇죠. 이제 내년에 산정할 반영이 때 된다는 반영이 거. 된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의 신청
하면 받아줄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네. 희망을 갖자. 그렇죠. 찬물 끼얹지 말기. 아니야. 아니 괜히 저는 이걸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유 신청까지 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줘 하면서 막 광폭 열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유 신청을 권리를 찾는 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큰 실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안 됩니다. 개인이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안 된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마음은 좀 편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 네. 양복을 입고 왔더니 네. 평소와는 다르게 네. 분위기가 좀 엄근진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네. 좀 막 말도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확실히 넥타이를 매니까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 그래요? 네. 왜? 좀 딱딱하지 않아요? 전혀 안 그런데. 그래요? 좀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가 이편한 세상 광진이 대거 미분양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묻지마 청약으로 당첨됐던 사람들이 다 덜밀 잡혔다. 수백 명의 청약 통장이 효력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편한 세상 광진 같은 경우 평균 경쟁률이 2.3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예비 당첨자가 전체 물량의 80%까지씩이 이렇게 선정을 했었는데 또 이 예비 당첨자의 82%가 20, 30대라는 거, 즉 소위 말하는 금수저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동시에 있었는데 일단은 청약 당첨됐는데 도대체 왜 계약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비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비싸서 계약 왜? 조건이 안 좋아서. 왜 그렇습니까? 왜? 에? 처음부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왜 청약 통장 아껴서 잘 넣어야지. 여기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괜히 또 오해 살라. 당첨되신 분들 기분 나쁠 수 있고 계약하신 분들 기분 나쁠 수 그렇죠. 있고 시행사 입장에서. 근데 이제 결국 이것도 시장에 청약이 지금 그만큼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 막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네. 주변 가격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고 분양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면 이렇게 미계약이 나오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당까지 뽑았는데 그 예당도 막상 그러니까 당첨자도 계약을 안 하고 예당 불러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예당도 계약을 안 하고 그렇게 나온 물량이 지금 미계약분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개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계약 조건을 바꿔서 이제 말 그대로 선착순 분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풀어서 계약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그 대금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가격이 모든 걸 좌우하죠. 이제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기사를 같이 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고가 분양에 대한 부분이 2019년부터 2018년까지는 이런 사례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특히 그렇죠. 서울 안에서는. 근데 그렇죠. 올해 지금 1월달, 2월달부터 미분양에 대한 얘기가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상상도 못하던 얘기였어요. 부산 뭐 이런 경남 쪽에서나 미분양 얘기가 있었지, 지방에 미분양 얘기가 있었지. 근데 이제 수도권 정비사업 분양 물량도 미분양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모델하우스마다 좀 있는 데들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 둔화되는 모습도 수도권 그렇죠. 쪽에서 보이고 서울은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서울이야, 안에서도 이 서울.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 안에서도 그런 모양새가 음. 드러나는 첫 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착된다. 조정장의 음. 흐름이 음. 나타나는. 음.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정비사업 분양 물량들 중에서도 진짜 목에 꽉꽉 차는 일반 분양가 수준에 나온다. 그러니까 입지라든가 상품 가치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정비 사업에 일반 분양 물량이 올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근데 이런 애들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매력 있는 가격대에 나올 때 청약이 난리가 나는 거지. 가격은 시세에 거의 목까지 차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청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분양 가격을 받쳐주는 게, 그러니까 그 분양 가격이 매력 있게끔 보여지게 하는 게 주변의 시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주변의 시세가 슬슬슬슬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 그렇죠. 까딱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거 받았는데 네. 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 받는 것보다 이 빠져 있는 얘를 사는 게 더?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분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서도 이거 계약해야 돼 말아야 돼. 계약하고 나서도 나 이거 잘못 분양받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조정장에서 또는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말 그대로 하락 본격 시작인지 조정의 어떤 영향인 건지, 그리고 이제 이 고분양가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인 건지. 근데 일단 서울 안에서 미분양이 이렇게 났다는 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 이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강 소장님 얘기 때문에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분양가라고 얘기하는 거,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상대적이에요. 기존에 포진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면 상대적으로 그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저렴하다고 보이는 거고, 가격이 또 빠지고 있으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느끼는 매력이 건데,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매력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계약분, 미분양이 아니죠, 미계약분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일단 청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청약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권을 전매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전매가 안 돼. 그러니까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가수요가 결국은 없죠. 전매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건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보면 또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청약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 자금이 투자가 되죠.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혜택은 언제 누려요? 준공된 다음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기간 동안, 뭐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뭐 4년까지 지어지는 기간 동안에 혜택은 누릴 수 없으면서 비용만 투자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가격이 받쳐줄 것 같은 기대도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비 당첨자까지 해서 청약 통장 이제 못 쓰잖아요. 한번 당첨됐는데 예당 모집할 때 안 가면 다시 쓸 수 있고, 아 그래요? 최초 당첨자는 못 쓰고. 그래서 청약 통장이 거의 한동안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도 제한돼서 자금 금액도 크고 9억 초과 아파트라서 전매도 안 되고 여기 돈을 박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최근에 이와 완전 상반된 기사도 있어요. 뭐요? 예를 들어서 전매 제한이 프리한 도심 수도권에 있는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 물량들은 줍줍 나오니까 또 가서 거긴 줄 서요. 지금 그건 그렇군요. 어차피 줍줍 받으면 뭐 프리미엄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조금이라도 붙어서 6개월 뒤에 팔 수 있다라고만 팔겠다. 그런 마음으로 줄 서는 데는 또 줄 서요. 그러니까 시장이 같은 상황에서 규제 지역 아닌 지역이 사실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다양한 시각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울 지역에 이렇게 고무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부분 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양 물량, 미계약분 물량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결국은 실수요자가 청약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청약 가점제를 도입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미계약에 나와버리면 청약 통장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그러네. 하락장에서는 원래 청약 통장이 무용 쓸모가 없어요. 경쟁도 없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보통 그래 청약 통장 무용론이 나오죠. 할인 분양 해주고 그래도 안 그렇죠. 사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락장도 꺾이고 나서는 음. 대출도 되는데 안 사지.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도 오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 더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일단 아, 이런 미분양을 지금 돈 있으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아직은 빠르다. 그렇지. 아직 이거는 하나의 첫 사례고 네. 이렇게 금융이 잠겨 있는 상태. 만약에 대출도 자유롭게 되고 막 그랬으면 네. 아마 그건 시공사 보증에 따라 대출이 얼마 가능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튼 미분양이다, 미계약이다 그런 효과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일단 미계약분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요. 지금 현재 미계약분을 판매를 위해서 중도금 40% 이자 후불제로 대출해주고요. 계약금도 20%에서 10%로 낮춰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분양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욕먹을 만한 얘기가 이건데요. 해야 되겠다. 욕해줄게요. 빨리 해봐요. 해야 되겠다. 욕할 준비돼 있어. 아, 양복 입고 욕 못하겠다. 많은 분들이 뭐 제가 분양을 받아라, 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요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을 잘 보시고 이렇게 미계약 나오는 것들을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반등을 하는 타이밍에서는 미분양이 싹 사라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보면 돼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얘네가 미분양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진짜 없어. 그러면 아, 이게 물건들이 알게 모르게 소진됐다. 사람들이 지금 사는구나. 어떤 그런 시그널로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럴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사라고 부추긴다고 또 뭐라고 하실까봐. 제가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면 청약통장 무용론이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해?라고 해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청약통장을? 네. 너무 이른 얘기야. 아니야, 그렇지 이르긴 한데 예. 그런 사람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지고 계세요. 네. 청약통장 그냥 가지고 계세요. 네. 청약통장 무용론 얘기는 아직 너무 일러. 그래. 그런데 가지고 있어. 아니 왜 그러냐면 나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청약통장 가입 안 했으면 쓸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쓸 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동안 가점 안 돼갖고 택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쓸 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가점이 낮아지는 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전해봐라. 1순위 청약이 아니어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들 청약통장 가입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네, 희망은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정비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아파트의 건축 양식을 탈피해서 적극 개입을 통해 무언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해요. 이게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이제 어저께 아니 이번 주 3월 12일 날 이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을 이렇게 가져가겠다. 2030년이 되면 낡은 아파트들이 전체의 뭐 50몇 % 되고 큰 틀에서 이런 아파트들을 어떻게 서울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 밑그림을 만들어야 돼서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네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공이 주도해서 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정비 계획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이 민간에서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네. 이쪽에서 이제 정비 계획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갖고 오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줬는데 계속 보완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의 이 도시계획 방향이랑
원하는 게 안 맞아서 계속 보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길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가 가서 해줄게. 이렇게 하라는 대로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올라오면 우리 한 방에 해줄게. 그럼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공공 주도로 가겠다라는 게 일단 하나예요. 그리고 공주도로 가겠다. 그리고 이게 도시의 조화로운 어떤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개별 필지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있는 지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전체를 놓고 보고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갈 것이냐 지구 단위 계획들을 다 만들고 그 계획하에서 이 아파트 재건축은 이 동네 정비는 어떻게 갈 거냐를 디테일하게 만든 다음에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제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아파트들을 관리해 갈 것이냐 어떤 개념이냐면 슈퍼블럭들 큰 블럭들을 중블럭 소블럭으로 다 쪼개겠대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3,000세대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민간에서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 투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거의 그거잖아요. 인프라. 성이잖아요. 성.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고급 커뮤니티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하나의 일종의 성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브랜드도 캐슬이지. 이제 거의 사실 그런 식으로 고품격 주거 공간 그 우리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간의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앞으로 서울시가 가야 될 주거 시설의 방향은 그게 아니다. 그걸 다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블럭을 중블럭으로 몇 개를 자르겠다. 이제 보도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언론사 기자분들이 쓰신 글에 기사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블럭 규모를 100m에서 150m 사이 규모로 다 자르겠대요. 그러면 블럭이 다 쪼개지면 그 사이를 뭘로 나누냐면 가로 도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다 잘게 쪼개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로 사이에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단지 사람뿐만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도 다 다닐 수 있는 길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 도시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기획을 하고 그 가로들 안에는 상가 시설이라든가 근린 상가 시설들이나 이런 걸 넣어서 외부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역주변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로 업무 복합 상업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주상복합 형태 복합 개발 형태로 풀겠다. 이게 앞으로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100년 앞으로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계획이다. 이게 혁명이고 건축 혁신이다. 이 보도 자료 이름에 혁명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고 이제 그 관여하는 데 있어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방향대로 가는지 계속 개입할 수 있는 무슨 조직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포함이 돼서 나왔어요. 아 그리고 이제 특이한 어떤 건축 모양, 그러니까 이쁘게 건축 디자인들 이런 거 이쁘게 하려고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비용들 이제 공모전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비용도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딱 오늘 사실 모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잖아요.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혁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프랑스 대혁명 이런 거 얘기할 때 뭐가 나왔어요? 혁명할 때 뭐 나왔어요? 단두대 나왔잖아요. 기요틴 단두대 나왔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이 단절대는 말 그대로 어떤 건 죽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추구했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의 서울시의 건축 혁신 이제 어떤 도시계획의 방향을 추구하겠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이제 그걸 말 그대로 사실 재건축 아파트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보통은 우리의 성을 갖고 싶어서 참여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방향의 재건축을 희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완전히 반하는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방향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들이 앞으로 네. 표류하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민간에서 대응할 거냐 그 부분이 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자, 그래서 저도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서울시가 이런 식의 방향을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시의 아파트의 56%가 2030년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을 청사진을 좀 그리겠다라는 의도는 몹시 좋아요. 몹시 좋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겠다라는 얘기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공의 주도로 한다 그러면 지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20개월에서 10개월로 건축 심의 기간을 단축시켜주겠다. 단축이 될 것이다라는 거 하나. 이것도 추측이고요. 실제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그러냐면은 유타운도 그랬었어. 그 밑그림 그려줄 테니까 이렇게 가라 했거든. 근데 안 돼 이거. 왜? 민간은 원하지 않거든 이거. 사업 주체는 원하지 않아요 이거를. 그게 핵심이거든. 집가진 전혀 무시한 거야 사람들의 이거. 생각이 맞아야지. 그 이해관계가 맞아야지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요. 이거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조그맣게 간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뭔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건축을 뭐 심의를 해갖고 뭐 심의에 뭐 어떤 뭐 공모전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욕 먹겠지만 관에서요 이렇게 특정 지역, 특정 단지 혜택 주잖아요. 그럼 또 다 들고 일어나. 이런 거 왜 거기만 해주냐, 뭐 우리도 해줘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거 나중에 또 인가 받고 추진하려면 다 전가해요. 자기들이 안 주더라고. 다 전가시켜. 그래서 오늘 좀 까야 되겠어. 근데 이게 네. 이게 사실 이제 주로 아파트의 정비에 대한 얘기인데 네. 재개발 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여지지는 않고요. 또 어떤 얘기가 그렇죠. 있냐면 최근에 이제 강의 11구역 해제됐던 지역에서 SS 쪽에서 추진하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3개 정도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 3개를 묶어서 한 500세대 단지 정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근데 묻지 말아야지. 묶는 게 아니라 3개의 별도의 사업이 묶이면 하나의 어떤 단지처럼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딱 그거예요. 소블록들, 중소블록들 가지고서 사업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국 뭐냐면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네. 이 서울시 안에 지역들을 재개발 기존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해제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블록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예. 기존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도 블록을 쪼개서 소규모로 이렇게 가면서 가로를 외부로 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앞으로 미래의 도시 계획 자체를 그렇게 가로 단위로 다 소규모 중소블록으로 쪼개가지고 진입하기 좋게끔 연결하겠다. 진입하기 힘든 이런 성으로 되어 있는 데들도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는 열겠다. 또 만약에 이제 재건축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놓을 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수평 증축 리모델링,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런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열어서 플러스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열어라.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런 식으로 해체가 되는 거죠. 블럭들이. 예,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그렇게 열고 개방시키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서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그렇게 열린 사회가 되는 게 서울시가 추구하는 할 말이 없지 갑자기. 건강 미래의 방향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까야지. 자, 그래서요. 서울시는 결국 나홀로 아파트 촌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는 근데 이게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네.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나오냐면 주차장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가 이게 그 단지 내 도로라고 하면 그 네. 단지 내 도로 밑에 우리가 주차장을 다 물리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대단지 아파트 가보면 밑에서 이렇게 돌면서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주차장에 걸어서 그렇죠.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가로 단위로 쪼개지게 되면 네. 소규모 아파트의 주차장, 그러니까 그 블록은 그 주차장, 그 블록은 그 주차장 이래서 사실 주차 문제는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음.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네. 네. 어떤 아파트를 사야겠어요? 앞으로 재건축할 아파트를 사야겠어요? 이미 재건축이 끝났거나 이게 적용되지 않은 재건축 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야겠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어. 공공이 주도하고 추구하는 방향이랑 민간이 희망하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의 방향이 이게 틀어지게 되면 공공건축가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니즈하고 다른 주택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자꾸 갖다 꽂으면 민간이 쫓아가겠어요. 더 냉정하게 민간은 되게 진짜 이 시장이나 이 자본은 되게 무서워서 아까 이 상황에서도 미분양 나는 단지 보세요. 비싸면 안 사는 거예요. 그 가격에 준하는 가격 그 돈에 준하는 퀄리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시장은 되게 냉정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공공에서 주도하는 방향이 다수가 갖고자 하는 희망하고자 하는 그런 주택의 공급의 방향이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 1,000명이 만족하는 사람보다 10만 명이 만족하는 게 낫겠죠. 뭐 결국 그런 식의 생각과 그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생각도 굉장히 깊으시고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좀 받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탁상공론이다.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방향이 다수는 혐오하는 방향일 수 있어요. 너무 옳다라고 좀 이런 시장의 반응들도 봐가면서 그렇죠. 정책을 가져왔으면 혁신이잖아요. 혁신. 좋겠어요. 혁명. 네, 혁명.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싫어요. 제가 요새 유튜브를 좀 보거든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도 좀 보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중도 성향적으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내가 날 걸 봐도. 그래서 좀 이제 욕 좀 먹더라도 그냥 할 얘기는 좀 하는. 나는 싫어. 난 욕 먹기 싫어. 할 얘기는 좀 하는데 하세요. 그래서 하세요. 장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고 삑삑 처리해. 장수하기로 아니야. 막말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하고 싶은 의사 표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다. 그게 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제 성향 자체가 제가 바꿔 앉죠. 제가 질문할 테니까 누군가가 막 아까 싸우고 싶어하는 성향은 아니라서 근데 거기 가면 더 난리 날 것 같아서 안 돼. 그 저기 뭐죠? 부동산 스터디 그 뭐냐? 그 TV 있잖아요. 네. 거기 시청자가 더 많잖아요. 네. 네. 더 난리 나지 그러면. 댓글 잘 안 봅니다. 댓글 잘 안 봅니다. 네. 오래 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개별 공시지가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처음 다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정보도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이의 신청하는 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해보셨으니까 소장님이 네.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알아보고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뭐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다고요?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사실 개별 공시지가는 잘 모르겠고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또는 열람 검색하시면 떠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 공시가 열람. 그러니까 딱 그 페이지가 뜨면서
작년도까지의 기간에 공시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시 가격,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옛날 거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정한 가격 3개가 뜨거든요. 어허. 그래서 작년도 거 얼마인지는 들어가셔서 보시고 검색은 집원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로 주소로도 할 수 있고 지도에서 찾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세분화해서 쉽게 해놨더라고요. 가셔서 전년도 거 얼마인지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공시된 가격 이제 아니죠. 올해 공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가격안 보셔서 비교하셔서 보시면 올해 공시하려고 하는 가격이 이거다라고 있는 그 페이지의 끝에 보면 이의 신청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름 뭐냐 생년월일 해가지고 그다음 넘어가면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어떤 부분에서 이의가 있는지 내용 설명해가지고 이의 신청 바로 그냥 인터넷 그 웹브라우저 상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구청 에다 민원실에 할 수도 있고 감정원, 뭐 지사, 우편 또는 팩스로 또는 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 요새 IT 시대 굳이 그렇죠.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연세있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예. 자, 그다음에 아셔야 될 거 챙겨 하셔야 될 게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의 신청 기간이 4월 4일까지래요. 4월 4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보셔도 한 달이 안 남은 거죠. 그렇죠. 네. 한 2주? 한 20일? 네, 20일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의 신청이 4월 4일까지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의 신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종 결정 고시는 4월 30일이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이의 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냐, 안 받아들여졌냐는 5월에 가야 확인이 되겠죠. 네. 4월 말에 그렇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찬바람이 좀 불면서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재산세, 즉 보유세 증가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겠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부담을 느끼실 텐데요. 아무쪼록 이의 신청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가셔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어필을 좀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것도 권리니까 권리 잊어먹지 마시고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꽃샘 추인가 봐요.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웠어요. 그죠? 춥죠?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